매일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 그리고 그 음식이 자라나는 흙과 물, 이 둘이 어떤 방식으로 서로의 운명을 쥐고 있는지 파헤쳐보는 깊은 논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게 되네요. 맞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매일 일상에서 접하는 것들일 텐데요.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는 일본 농업의 구조적 변화를 추적한 여러 문헌들하고요. 축산인문이라는 자료에 수록된 지역 물질 순환 다이어그램입니다. 네, 그 자료들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바로 경축 연계라는 개념이죠. 경축 연계. 그 한자어를 풀어보면 작물을 재배하는 경종과 가축을 기르는 축산을 다시 연결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료들을 통해서 짚어볼 목표가 아주 명확한데요. 네. 어떤 부분에 가장 집중하면 될까요? 과거에 그 한 가족 단위에서 완벽하게 닫힌 순환고리로 작동하던 농업이 도대체 어떻게 붕괴되었는지, 그리고 그게 현대에 이르러서 지역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시스템으로 어떻게 재구축되었는지 그 과정을 추적해 볼 겁니다. 가족 단위에서 지역사회 단위로 스케일이 확 커진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지역적 연계가 도대체 왜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 그중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질소순환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그 기저의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와, 시작부터 묵직한 주제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의 시계를 과거로 좀 돌려보죠. 문헌이 묘사하는 일본의 전통적인 농업 방식부터 짚어보고 싶은데 자료에서는 이걸 경축일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농가 한 곳에서 작물도 키우고 가축도 기르는 말 그대로 농업과 축산업이 한 몸처럼 움직이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소나 말이 지금의 그 트랙터 역할을 대신해서 쟁기를 끌었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노동력이었죠. 그리고 그 가축들이 배출하는 분뇨는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 밭의 훌륭한 유기질 비료가 되었고요. 네. 또 가축 먹이로 쓸 풀을 베기 위해서 농부들이 끊임없이 주변 산과 숲을 관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햇빛이 드는 숲이 유지되면서 생물 다양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사토야마라는 독특한 농촌 생태계가 형성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사토야마 시스템이 작동하는 물리적인 구조예요. 구조요. 어떤 면에서요? 물질순환의 관점에서 보면 극도로 정교하게 설계된 밸런스거든요. 가축은 인간이 소화하지 못하는 볏짚이나 야생 초본류를 섭취해서 이걸 고농축 유기물인 분뇨로 변환해주는 훌륭한 생물학적 공장 역할을 한 겁니다. 오, 생물학적 공장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그러니까 인간의 농업활동, 가축의 생리현상, 그리고 주변 숲의 생태계가 외부의 개입 없이도 자체적으로 완벽한 폐쇄형 루프를 형성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완벽했던 루프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완전히 박살이 나잖아요. 네, 아주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기술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강력한 농기계들이 들어오고 속효성 화학 비료가 널리 보급되니까요. 여기까지는 뭐 생산성 향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효율은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런데 자료에서 이 순환고리를 끊어버린 가장 결정적인 타격으로 지목하는 건 농기계가 아니더라고요. 다름 아닌 값싼 수입산 사료의 등장이었습니다. 그 지점이 바로 현대 농업이 겪고 있는 모순의 출발점입니다. 저렴한 수입산 사료가 항구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농부들은 굳이 힘들게 산에 올라가서 가축 먹을 풀을 벨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노동력을 들일 이유가 사라진 거네요. 동시에 트랙터가 보급되면서 가축의 노동력도 쓸모가 없어졌고요. 맞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농가 입장에서는 한정된 자원과 시간으로 작물과 가축 두 가지를 억지로 다 하는 것보다 어느 한쪽에만 자본을 집중하는 게 훨씬 수익성이 높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작물을 키우는 농가와 가축을 기르는 농가가 철저하게 분업화와 전문화의 길을 걷게 된 경제적 마찰이 바로 이 지점에서 폭발한 겁니다. 곰곰이 따져보면 참 지독한 아이러니예요. 생산 규모를 키우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려고 철저히 분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양쪽 산업 모두
뼈아픈 부작용을 겪게 되잖아요. 네, 예상치 못한 역효과가 나타난 거죠. 작물을 키우는 농가들은 화학 비료만 계속 쏟아부으니 토양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유기물이 턱없이 부족해져서 지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땅이 점점 메말라가는 거죠. 반대로 축산 농가들은 소나 돼지를 수백 수천 마리씩 공장식으로 키우다 보니까 매일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분뇨의 바다에서 허우적대게 된 거고요. 맞물려 돌아가던 두 톱니바퀴를 억지로 떼어놓은 대가를 정말 혹독하게 치른 셈입니다. 과거의 경축일체 시스템에서는 가축의 분뇨가 다음 해의 농사를 약속하는 가장 귀중한 자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물과 축산이 분리되는 순간 그 귀중했던 분뇨가 완전히 골칫거리로 전락해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막대한 처리 비용을 지불하고 버려야 하는 악성 재고이자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듭니다. 작물 농가는 땅을 살릴 비료가 고프고 축산 농가는 분뇨를 어떻게든 처리해야 한다면 그냥 두 농가가 서로 교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겉보기엔 아주 단순한 해결책 같죠. 네, 남는 분뇨를 트럭에 실어서 옆 동네 밭에 좀 뿌려주면 바로 해결될 문제 같은데 왜 이 시스템이 그렇게 쉽게 붕괴된 걸까요?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 이유가 생분뇨를 밭에 곧바로 뿌리면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와 열 때문에 작물이 뿌리부터 타죽게 됩니다. 아, 그냥 거름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군요. 네, 분뇨를 안전한 비료로 쓰려면 거대한 발효시설과 짧게는 몇 달의 숙성 시간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수분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무거운 분뇨를 트럭에 싣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물류 비용도 만만치 않겠네요. 그렇죠. 개별 농가 단위에서는 이 엄청난 시설 투자와 물류 비용을 감당할 수도 없고 감당할 경제적 이유도 없었던 겁니다. 철저한 단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단순히 우리 집 분뇨 줄 테니 너희 집 볏집 따오 하고 물물 교환할 수 있는 스케일이 아니었군요. 그래서 등장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로 오늘의 메인 테마인 경축 연계인 거네요. 네, 정확히 그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옛날처럼 한 집에서 작물과 가축을 전부 감당하자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라는 더 넓은 단위에서 이 끊어진 물류와 비용의 문제를 조직적인 시스템으로 묶어서 해결하자는 접근법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지자체나 농협 같은 지역의 중간 조직이 개입해서 물류의 허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중간에서 조율을 해주는 거군요.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분뇨를 일괄적으로 수거해서 대형 공동시설에서 고품질 퇴비로 가공하고 이를 지역 내 작물 농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죠. 그럼 작물 농가에서 수확하고 남은 볏짚이나 농산물, 부산물은 어떻게 되나요? 그건 다시 축산 농가로 보내서 가축의 사료나 깔집으로 활용하고요. 개별 농가가 짊어져야 했던 한계를 지역 공동체라는 스케일로 극복해낸 겁니다. 이 메커니즘이 종이 위에서는 정말 완벽해 보이는데 이게 실제 현실에서는 얼마나 치열하고 복잡하게 돌아가는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자료에 아주 흥미로운 사례 연구가 있습니다. 네, 아주 대표적이고 성공적인 사례죠. 일본 구마모토현에 위치한 아소 지역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소 지역은 무려 1000년 전인 헤이안 시대부터 광대한 초원에서 저구라는 붉은 소를 방목해온 엄청난 역사를 가진 곳이잖아요. 문헌에서 이 아소 지역을 깊이 있게 다루는 이유는 이곳이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세계 농업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생태적 가치가 뛰어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럼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이 거대한 아소 초원 생태계가 철저하게 인위적인 관리, 즉 인간의 개입으로만 유지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초원을 유지하기 위해 이들은 매년 봄마다 노야키라는 들불 놓기 작업을 필수적으로 합니다. 들불을 놓는다고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불을 질러서 묵은 풀과 덤불을 완전히 태워버리지 않으면 불과 몇 년 안에 억센 관목들이 자라나고 결국 흔한 숲으로 변해버리거든요. 아, 초원이 숲이 되어버리는군요. 숲이 되면 초원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저구도 그곳에 깃들어 사는 수많은 희귀 동식물들도 전부 사라지게 됩니다. 1000년을 이어온 거대한 생태계인데 현대에 와서 이 지역이 정말 치명적인 위기를 맞습니다. 일본의 여느 농촌과 마찬가지로 아소 지역 역시 심각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겪게 되잖아요. 네, 이 광활한 초원에 들불을 놓을 사람이 턱없이 부족해진 겁니다. 노야키라는 게 거대한 화마를 통제해야 하는 엄청나게 위험하고 고된 육체 노동인데 일할 청년들은 다 도시로 떠나고 취약해진 노인들만 남은 거죠. 자칫하면 1000년의 역사가 일손 부족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숲으로 덮여 영영 사라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역사회가 내놓은 돌파구가 상당히 혁신적이더라고요.
아소그린 스톡이라는 지역 자연보호단체가 구심점이 되어서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돕기 위해 도시의 자원봉사자들을 대거 모집하고 훈련시켜 노약희 작업에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들풀놓기라는 고된 노동의 현장을 단순히 일손 돕기를 넘어서 도시민들을 생태보전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지역 문화를 체험하는 거대한 연대의 플랫폼으로 전환시킨 곳입니다. 단순히 부족한 일손만 보탠 게 아니었죠. 저구 오너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멀리 도시에 사는 일반 시민들도 재정적인 후원을 통해 축산 농가를 직접 지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경제적 지원망이 형성된 거죠. 하지만 제가 이 문헌을 보면서 진짜 감탄했던 부분은 이 아소 지역 내부에서 완성된 경축연계의 치밀한 톱니바퀴입니다. 작물을 키우는 경종농가들은 초원에 널린 풀을 베어다가 자기 밭에 화학비료 대신 녹비로 쓰잖아요. 네, 훌륭한 녹색 비료가 되죠. 그리고 축산농가들은 소 분뇨에 그 초원의 풀을 섞어서 아주 질 좋은 소분뇨 퇴비를 만들고 이걸 다시 지역의 특산물인 토마토를 재배하는 밭에 비료로 공급해요. 각자의 부산물이 다른 누군가의 필수 자원으로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치밀한 연계 시스템은 결국 최종 소비 시장과 연결되면서 경제적인 생태계까지 완성하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순환하고 협력해서 생산한 토마토나 농산물에 농가들은 아소 초원 재생 스티커를 붙여서 판매합니다. 소비자는 마트에서 이 스티커가 붙든 어쩌면 조금 더 비쌀지도 모르는 토마토를 집어들 때 단순히 유기농 채소를 소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군요. 천년된 아소의 초원을 유지하고 노약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하며 저구의 서식지를 지켜내는 이 거대한 생태적 결제 시스템의 일원으로 직접 동참하게 되는 효과를 낳는 것입니다. 자, 초원도 지키고 지역 경제도 살렸으니 참 훈훈한 결말이다 싶지만 사실 오늘 다루는 자료의 진짜 서늘한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네, 물질 순환의 관점으로 넘어가야죠. 축산인문 자료에 실린 경축연계에 의한 지역 내 물질순환 다이어그램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아소 지역의 사례가 단순한 지역 경제 살리기 미담을 넘어서 우리 지구 전체의 환경과 직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화학적 흐름과 연관이 깊죠. 네, 바로 질소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흔히 질소가 식물의 성장을 돕는 필수 영양소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헌이 다이어그램을 통해 지적하는 가장 치명적인 함정은 질소의 이동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근대화 과정에서 유입되었다고 언급한 값싼 수입산 사료를 다시 떠올려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배에 곡물을 실어 사료를 수입한다는 것은 경제적 무역 행위인 동시에 생태적으로는 무시무시한 물리적 이동을 의미합니다. 물리적 이동이라면 질소가 바다를 건너온다는 뜻인가요? 사료를 키워낸 해외의 거대한 토양 속에 있던 엄청난 양의 질소를 싹쓸이해서 태평양을 건너 우리 지역의 좁은 흙 속으로 강제로 밀어넣는 행위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와, 그걸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진짜 소름이 돋네요. 그러니까 수입 사료를 잔뜩 먹인 소가 배출한 분뇨를 아무리 질 좋은 유기농 퇴비라고 예쁘게 포장해서 동네 밭에 열심히 뿌려봤자 결국은 지역 내에 질소를 봐두어 두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지구 반대편에서 들여온 잉여 질소를 우리 동네 땅에 계속해서 과도하게 쏟아붓는 꼴이라는 거잖아요. 물컵에 물이 가득 찼는데 계속 물을 붓고 있는 거나 다름없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토양은 무한정 질소를 흡수해주는 마법의 스펀지가 아니거든요. 수용 한계를 넘어서면 작물이 채 흡수하지 못하고 흙 속에 남은 잉여 질소는 질산성 질소의 형태로 변해 빗물에 씻겨 내려갑니다. 그게 바로 수질오염으로 이루어지는군요. 이것이 땅속 깊숙이 스며들어 우리가 마시는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하천이나 호수로 흘러들어가 부정양화를 일으켜 심각한 녹조 현상을 유발하며 종국에는 수생 생태계 전체를 질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현대의 공장식 농업이 지역의 수질과 환경을 망가뜨리는 기저에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질소의 과부하라는 치명적인 메커니즘이 도사리고 있었던 거네요. 그 다이어그램을 보면 아소 지역의 순환 구조가 왜 그토록 완벽한지 단번에 이해가 가실 겁니다. 초원의 풀이 소의 먹이가 되고 그 소의 분뇨가 퇴비가 되어 토마토 밭으로 가고 거기서 질소를 남김없이 흡수한 작물이 자라납니다. 아, 외부에서 억지로 질소를 끌어와서 넘치게 만들지 않아도 이 지역 내에서 발생한 물질들끼리만 완벽하게 균형을 맞추며 돌아가고 있는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문헌은 진정한 의미의 환경 조화형 농업이 단순히 화학 비료를 안 쓰고 가축 분뇨를 재활용하는 1차원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역설합니다.
그럼 핵심은 뭔가요? 사료의 자급률을 높이는 것, 그리고 지역 생태계의 흙과 물이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의 총량을 철저하게 계산하여 오직 그 수용력의 범위 안에서만 질소가 무한히 순환하도록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아소 지역의 경추경계 시스템이 바로 그 완벽한 모델인 거네요. 네, 전 지구적 과제인 질소 오염과 물질 순환의 불균형 문제를 가장 로컬한 단위에서 풀어낸 매우 실천적이고 훌륭한 방어 기제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느덧 오늘 준비된 자료들을 모두 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 우리는 정말 거대한 시간과 공간의 흐름을 쫓아왔습니다. 과거 생태계와 완벽한 톱니바퀴를 이루며 돌아가던 사토야마의 지혜가 현대의 경제 논리와 분업화에 밀려 해체될 위기를 맞았었죠. 네, 아주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소 지역의 사람들은 천년의 초원을 지키기 위해 경추경계라는 새로운 지역 단위의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촘촘한 연대의 이면에는 우리 지역의 토양과 지하수를 지켜내는 보이지 않는 질소의 완벽한 순환이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룬 이 문헌들과 다이어그램이 시사하는 바는 결코 농업 종사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마트의 신선 코너에 가서 토마토 한 팩을 고르거나 저녁 식사용 소고기를 집어들 때 그 식재료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궤적을 한 번쯤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소비가 물질 순환과 직결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내가 지금 선택한 이 고기와 채소가 지구 반대편의 질소를 무리하게 끌어와 내 주변의 지하수를 위협하며 생산된 결과물인지, 아니면 아소 지역의 사례처럼 지역의 생태계를 살리고 초원을 유지하는 건강한 순환의 고리 안에서 내 식탁까지 도달한 것인지 말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거네요. 결국 소비자가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가 이 거대한 물질 순환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일본 아소 지역의 천년된 노야키 방식과 방목이라는 오래된 관습이 현대 농업의 치명적인 비료 과잉과 수질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세련된 열쇠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지혜의 재발견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논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지역에는 과연 어떤 잊혀진 전통 방식들이 잠들어 있을까요? 어쩌면 낡고 비효율적이라며 역사 속으로 치부해버렸던 동네의 고유한 관습들 중에 현재 우리가 직면한 끔찍한 기후위기나 환경 밸런스 붕괴를 바로잡아줄 놀라운 지혜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 주변에 숨겨진 현대판 사토야마는 무엇인지 한번 눈여겨 찾아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깊은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